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요한 부동산 소식이 쏟아져서 총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또 하나,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파급 효과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전세 대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여기서 메인 지표가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죠. 체감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상황, 현재 경기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설문조사했는데 어느 정도 나왔냐? 89.9가 나왔습니다. 기준점 100 이하로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많긴 했지만 11월 달에 86.5보다는 좀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도 86으로 더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포함되는 중요한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가격 전망 CSI,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격 전망을 하는 건데 12월 달에 62가 나왔습니다. 11월 달보다는 1포인트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점 100 이하로 비관적인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죠. 겨우 1포인트 올랐다는 걸로 뭐 의미 부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5월달까지만 해도 111이었어요. 111에서 현재 62까지 수직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 후에 CPI를 전망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가 나왔을까요? 3.8%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 대비는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치솟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로 예상한다면 당연히 수요를 앞당기겠죠. 가수요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가수요 유발은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 인플레이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공급 변목 현상이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 변목 현상이 일어났는데 가수요가 유발되네? 그럼 더욱더 공급 측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산되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시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임금 상승을 확산시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면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왜? 물가가 오른 만큼 나의 실질 임금 보존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고물가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창용 원의 총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왔었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요, 통화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때 왜 빅스텝을 단행했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이창용 원의 총재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물가 상승률이 더 오르지 않도록 시장에 충격요법을 한 것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대한민국이 이번에 빅스텝을 2번 밟았거든요. 모두 다 기대 인플레이션 4%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를 꼽습니다. 기름 넣을 때마다 이거 물가가 오르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체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경유 가격도 더디긴 하지만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유 가격 쇼티지 때문에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이번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제 유가가요, 전체적인 물가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요. 다른 공산품과 서비스 요금의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화를 보고 물가 전망을 하고 자산 시장의 이제 가격 변화를 예상한다면요, 저는 실패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복병이 바로 공공 서비스 요금입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주요 품목의 응답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67.3%로 전월 대비 무려 8.3%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석유류 제품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해서 전기세 올린다, 가스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기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는요 4조 원 규모의 흑자가 났는데 2021년부터 5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3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추정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났냐? 에너지 가격과 연관이 있어요. 2021년에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에서 70달러 수준이었고 2022년에는 90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천연가스 역시도 2배로 뛰어버려요. 환율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한전 적자가 2021년 대비 5배 이상 치솟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2023년에는 물가 불안 압력을 확산시킬 거예요. 근데 물가라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023년까지 물가 불안으로 작용하고 2024년부터는 해소될 이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심상치 않은 환율입니다. 1273원 수준까지 낮아졌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도 103까지 낮아졌습니다. 한때 110을 훌쩍 뛰어넘었었죠. 자, 영국의 파운드화가 약세가 나타났고 엔화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환율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해는 1100원대까지 나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낮아진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아진 침체 환율, 여기에 환율 안정까지 지속된다면 어떤 것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최종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 원의 총재도 일단은 본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최종금리는 3.5%지만 경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창용 원의 총재도 내부적으로 물가 불안 요인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제 국내 금융기관도요 최종 금리가 3.5%다 3.75%다 다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3.75%까지 올리면은 이제 금융시장 안정이 좀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내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침체 확률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면요, 통화 정책을 세울 때 해외 요인, 국내 요인보다는 국내 내부 요인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환율이 안정된다는 건요, 현재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죠. 이 유동성 위기가 끝나야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세대출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국민은행이 오늘 금리를 최대 0.75% 인하했대요. 전세대출 금리를. 우리은행이 12월 9일 날 0.85%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농협은행이 12월 5일 날 최대 1.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5대 은행 중에서 3개 은행이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은 언제 낮추나요? 근데 봤더니 이미 거기는 전세대출 금리를 5% 수준으로 이미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6%가 일반화됐었던 전세대출 금리가 현재 5% 수준까지 낮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여러 대출 상품 중에서 가장 먼저 인하를 유도한 상품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용대출도 아니고 주택담보대출도 아니에요. 자, 이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패닉의 주요 원인이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 때문이죠. 현재 아파트 가격 추락은요, 전세값 추락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통계에서도 전세 가격 추락 하락세가 매매 가격 하락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추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끌어내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6%, 7% 하다 보니까 전세 대출 받을 꿈도 못 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하락하네. 실수자들도 부동산 매수할 생각을 못하고요, 투자자의 접근도 차단을 시키게 됩니다. 아니, 실수자들이 그냥 전세에 눌러앉는 건 알겠는데 왜 갭 투자자들이 전세 가격이 낮아질 때 유입이 안 되나요? 간단합니다. 갭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때요, 공실이든 나가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세입자를 잘 구하기가 어렵다는 환경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매매 계약에서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 하락하면서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때는 갭 투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수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청약 시장은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PF 리스크, 여기에 증권사, 제2저축은행에다가 건설사 계열사까지도 자금 경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영착륙 유도를 위한 가장 필요한 대책은요, 다주택자 규제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세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 건 갭 투자라는 얘기인데 갭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와야 되는 대책은 전세 수요 회복이에요. 이거 회복 없이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고,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의 높은 전세대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2.5에서 3.5%였습니다. 대부분 하단에 2.5% 정도 내외에서 대출 금리를 받았었죠. 현재는 5% 초중반 나오잖아요. 이것도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역전세를 피하기 힘든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어 있고, 이것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되는 것도 변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현재 시장 금리가요, 기준금리보다 훨씬 오버슈팅 됐다 말씀드렸죠. 원래 기준금리 3.5%, 1월 달에 금리 올렸을 때 나와야 되는 전세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4.8에서 5%입니다. 현재는 5% 초중반 나오고 있죠. 만약에 최종 금리가 3.5%에서 머문다면요, 저는 현재 시장 금리는 더 오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도요,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통화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대한민국 최종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의 근본 원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낮아졌다는 소식도 같이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